미국 조선업 점유율 0.1%. 이 숫자 하나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의 조선업 비중이 사실상 통계오차 수준이라는 사실은 직관을 정면으로 배신한다. 중국은 53%, 한국은 29%. 배를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빠르게 만들고,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미국은 맨 끝에 붙는다.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미국은 한때 하루에 배 한 척을 찍어내던 나라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조선소는 공장처럼 돌아갔고 바다는 미국 산업력의 연장선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글로벌 상업 조선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몫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수치는 단순한 산업 통계가 아니다. 전략적 경고다. 배를 만든다는 건 철판을 용접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물류, 에너지와 동맹을 동시에 굴리는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분석에서는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의 상업조선은 경쟁의 장에서 사실상 퇴장한 상태이며 남아있는 것은 군수 수요에 의존하는 제한된 생산 능력뿐이다. 다시 말해 평시에 쌓아야 할 기술과 인력이 사라졌고 위기 때 꺼내 쓸 산업 근육이 말라버렸다는 뜻이다. 숫자 하나가 보여주는 건 약화가 아니라 공백이다. 이 공백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배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최소한 배를 고치기는 할 수 있을까? 유지와 보수, 정비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조차 미국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가서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다음 장이 열린다. 미국 해군은 현재 296척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여전히 압도적인 전력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다른 현실이 숨어 있다. 배는 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고쳐야 한다. 엔진, 추진축, 방향타, 전자장비. 유지와 보수가 멈추는 순간 함정은 전력이 아니라 짐이 된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 바로 그 단계로 밀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 해군 내부 문건과 현장 보고를 보면 정비 일정이 반복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크가 부족하고 숙련 인력이 없고 부품을 제때 교체하지 못한다. 과거라면 미국 내 조선소에서 해결했을 문제들이 이제는 해외로 넘어간다. 함정을 고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상황. 세계 최강 군사국가의 현재 모습이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한 차례 공식 발표에서 해외 조선소에서 진행된 정비 사례를 공개했다. 단순 외주가 아니다. 자국 조선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새 배를 못 만든다는 게 아니다. 이미 가진 배조차 제때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상황은 전략적으로 치명적이다. 전쟁은 건조 속도가 아니라 가동률에서 갈린다. 100척이 있어도 절반이 수리대기라면 전력은 반쪽이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 문제는 산업 뉴스가 아니라 안보 뉴스로 넘어온다. 그리고 이 공백을 누가 메우는가에 따라 동맹의 역할과 위계도 함께 재편된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이 스스로 만든 한 가지 선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호하려다 굳어버린 법, 존스법이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조선업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그 출발점에는 100년 넘게 유지된 하나의 법이 있다. 존스법. 1920년에 만들어진 이 법의 핵심은 단순하다. 미국 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운항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보호장치다. 외국 배를 막고 자국 산업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보인다. 하지만 산업은 보호만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경쟁이 사라지는 순간 긴장도 사라진다. 미국 조선소들은 내수 물량이 법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굳이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없어졌다. 기술 혁신은 미뤄졌고 설비 투자는 늦어졌다. 반면 바깥 세상은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글로벌 수주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정을 자동화하고 대형화하고 속도를 끌어올렸다. 공식 설명은 다르다. 미국 정부는 존스법이 해상 안보와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전시 상황에서 자국 선박과 선원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논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문제는 그 대가였다. 보호의 시간 동안 경쟁의 경험을 잃었고 그 공백이 수십 년 누적되면서 산업 전체가 굳어버렸다. 결과는 아이러니하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글로벌 조선 경쟁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구조로 작동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시장에서 단련되는데 시장으로 나가지 않은 산업은 결국 스스로 약해진다. 그리고 이 틈을 가장 빠르게 파고든 나라가 있었다. 바다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올려놓은 중국이다. 미국이 보호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중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2012년 중국 공산당은
해양 강국이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에 올렸다. 그 순간부터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됐다. 배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이 된 것이다. 숫자가 그 변화를 설명한다. 중국은 글로벌 조선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건조되는 배 두 척 중 한 척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이건 자연 성장의 결과가 아니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자본을 밀어넣고 산업 전체를 동원한 결과다. 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만 조선업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입했다. 그 사이 조선소는 늘어났고 기술은 축적됐고 인력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 흐름은 군사력으로도 연결된다. 중국 해군의 함정수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고 향후 몇 년 안에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다. 상업조선과 군수조선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상선에서 축적된 생산 능력과 공정 효율이 군함으로 넘어가고 군함에서 쌓은 기술이 다시 민간으로 환류된다. 중국은 이 순환을 국가 차원에서 설계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은 뒤늦게 현실을 마주한다. 바다는 여전히 세계 무역의 중심이고 에너지와 군사력의 통로다. 그런데 그 바다를 움직이는 배를 만드는 힘이 점점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다. 패권의 하부 구조가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미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한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당장 필요한 조선 역량을 채울 수 있는 나라.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본 이유는 감정도, 우연도 아니다. 조건을 하나씩 놓고 보면 답은 거의 자동으로 정해진다. 첫째, 기술이다.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 특히 LNG 운반선과 특수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와 건조 능력을 갖고 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온 기록이 있다. 둘째, 검증이다. 말이 아니라 실적이다. 실제 운항 중인 배, 실제 군수 지원선, 실제 고난도 공정을 통해 쌓인 경험이 이미 존재한다. 셋째는 시간이다. 미국은 조선업을 처음부터 다시 키울 여유가 없다. 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노후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공급망을 복원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다. 함정은 기다려주지 않고 정비 수요는 쌓이고 태평양의 긴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가장 빠르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파트너다. 미 해군의 제도도 이 선택을 뒷받침한다. 미 해군은 군함 유지 보수를 맡길 수 있는 해외 조선소에 대해 엄격한 인증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기준을 통과한다는 건 단순한 외주 업체가 아니라 미 해군 시스템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의미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문턱을 넘었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하청이 아니라 협력으로 바뀐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한국은 동맹국이다. 기술력과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 입장에서 핵심 군사 자산을 맡길 수 있으려면 정치적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중국은 배제해야 하고 유럽은 거리와 속도에 문제가 있다. 남는 선택지는 제한적이고 그 안에서 한국은 거의 유일한 해답에 가깝다. 그래서 이 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필연은 곧 한 기업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미국 조선소의 문안으로 한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이다. 이제 이야기는 추상에서 현실로 내려온다. 하나오션이 선택한 방식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다. 미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 한때 미국 동부 최대 해군 조선 기지였던 그 공간을 인수하는 결정은 상징적이다. 미국 조선업의 과거가 남아있는 자리로 한국 기업이 직접 들어간 것이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산업 거점을 확보하는 행위였다. 곧이어 더 큰 그림이 드러난다. 한화는 이 조선소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선언한다. 노후 설비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자동화 공정, 스마트 야드 시스템, 안전관리 체계까지 한국 조선소에서 검증된 방식을 그대로 이식한다는 구상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에서 더 많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혼자서는 못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조선소로 바꾸는 것. 그 전환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 있다.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의 유지 보수 작업이다. 한 차례의 정비에서 방향타, 러더 교체라는 고난도 작업이 필요했다. 문제는 설계 도면이 없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화오션의 엔지니어들은 역설계를 선택한다. 기존 부품을 분해해 치수를 재고 새 도면을 만들어 다시 제작한다. 이건 단순 수리가 아니다. 해당 함정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완전히 이해해야 가능한 작업이다. 미 해군 관계자들은 이 사례를 두고 놀라운 엔지니어링 능력이라고 평가했다. 중요한 건 이 평가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 전력 유지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정비는 완료됐고 함정은 다시 작전에 투입됐다. 이 순간 하나오션은 외국 조선사가 아니라 미 해군의 작전 리듬을 이해하는 파트너로 위치가 바뀐다. 이 장면은 단일 사건처럼 보이지만 파급력은 크다. 유지 보수를 맡긴다는 건 그 나라 해군의 시스템, 부품 체계, 운용 방식을 모두 공유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보와 신뢰는 언젠가 세 배를 만드는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협력은 더 이상 산업 뉴스가 아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다음 장의 주인공이다. 이제 시점은 2025년으로 넘어간다.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다. 거래 금지, 협력 차단.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대중조선 해운 관련 조사에 협조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지금인가? 왜 이 기업인가? 타이밍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이 조치는 단순한 상업 분쟁이 아니다. 중국은 조선업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관리해왔다. 상선, 군함, 물류, 항만이 하나의 체계로 엮여 있다. 그런 구조에서 미국이 한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자국 조선 역량을 복원하려 한다면 그건 중국 입장에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전략 개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미 해군 유지보수 영역에 한국 기업이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문제는 더 민감해진다. 한 국제보도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미중 갈등의 전선이 조선업으로 확장된 신호라고 평가했다. 관세나 반도체가 아니라 배와 항만 해군 인프라가 압박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제재 대상에 오른 법인들은 대부분 미국 정부 물량과 연계된 조직들이다. 중국과 직접 거래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단행했다는 건 실질적 타격보다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요한 건 이 제재가 보여주는 메시지다. 미국이 한국과 손잡고 조선 역량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중국은 명확히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협력이 지정학적 충돌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충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큰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협력이 과연 일시적 봉합일지 아니면 힘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그 결론은 아직 열려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한자리에 놓인다. 미국은 조선업을 잃었다. 숫자로는 0.1%, 현실로는 자력 복원이 어려운 산업 공백이다. 중국은 그 틈을 채웠고 바다를 장악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기술을 쌓았고 타이밍을 맞췄다. 이 세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미-조선 협력은 탄생했다. 이건 단순한 투자나 수주가 아니다. 힘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의 선택은 명확하다.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믿을 수 있는 동맹의 손을 잡는다. 조선업이라는 하부 구조를 통해 군사력과 물류,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지탱하려는 전략이다. 반대로 한국의 위치도 달라진다. 배를 잘 만드는 나라에서 미국의 핵심 안보 인프라를 떠받치는 파트너로 이동한다. 기술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영향력이 된다. 중국의 반응이 이를 증명한다. 제재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건 이 협력이 자신들의 전략 공간을 잠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경쟁자라면 가격으로 싸우면 된다. 하지만 제재는 상대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려는 수단이다. 중국은 이 사안을 산업 경쟁이 아닌 패권 관리의 문제로 보고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된다. 미국은 산업 주권의 일부를 동맹과 공유하는 길을 택했고 한국은 기술을 통해 그 자리에 올라섰다. 중국은 그 변화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조선업이라는 오래된 산업이 다시 세계 정치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이유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응급처치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조선 지도와 권력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인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그 중심에 한국 조선업이